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인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또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아침 시간에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거, 얼굴은 뵐 수 없지만 채팅창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관계의 기본이 되는 나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좀 더 우리가 좀 다뤄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채팅창에 좀 써주시겠어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생각할 때. 관계에서 이게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정도 꼽는다면 뭘까요? 네. 지금 진실한 소통, 김영희 님께서, 딸들에게 님께서 진정성, 또 커피 님께서 신뢰, 또 소미 님께서 믿음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미리 나누신 것처럼 네, 전부 진짜 들어가는 또 신자 들어가는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사람이 진정한 연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마틴 부버가 이야기하는 나와 너의 만남이 됐을 때 비로소 관계가 출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 고슴도치가 추울 때 따로 또 같이 일하고 이렇게 추울 때 같이 이렇게 몸을 부벼서 그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지만 가시를 대부분은 가시를 뾰족 세우면서 자기를 방어하지만 신뢰관계 안에서 그 가시를 내려놓고 추위를 녹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적절한 거리를 지켜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면 어때요? 고슴도치도 찔려요. 서로에게 찔려요. 근데 너무 멀리 있으면 어때요? 추워요. 그래서 가족관계는 적절한 거리, 또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그 가족관계를 기초로 2차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 근데 그 거리 안에는 신뢰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 거리 안에. 여러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그 거리가 이제 신뢰를 이렇게 흐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면 또 힘들고, 찔리고, 너무 멀면 춥고,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랑하는 아들, 딸, 또 남편, 아내, 또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보내고 계세요? 나는 이런 점이 조금 적절한 거리, 신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점을 더 성장시키고 싶다. 이런 점이 궁금하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줘 보세요. 이런 점을 더 이렇게 알고 싶고 궁금하고 네. 해결하고 싶은 거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가족 관계에서 좀 더 궁금하고 해결하고 싶은 거 그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제 얘기는 잘 들리죠, 여러분? 네. 자, 우리 김영희님께서 상대에게 시간이 필요할 때 기다려 줄 수 있는 여유를 써주셨고요. 우리 딸들에게님은 아이들이 없이 부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 또 소미님은 서로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가 다를 때. 또 우리 김소영님은 아이에게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는 대화를 하고 싶다. 너무나 정말 실제적인 또 이런 이야기를 써주셨네요. 지금 우리 김소영님이 써주신 아이에게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는 대화 앞에 그러면 잔소리라는 그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 또 우리 기린그리님이 아이들끼리 싸울 때 건강하게 중재하기. 근데 두 분의 그 글 속에서 잔소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또 건강하게 중재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데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엄마이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소미님이 말씀하신 서로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가 다를 때 요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가족 간에는 왜 이렇게 더 어려운 걸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하는 게 더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한테 보다. 또 건강하게 중재하기도 가족 간에 더 어려울 거고. 또 가치가 달라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왜 이럴까요? 가족 간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족 간에 더 관계가 어렵다고 많이 하거든요. 네. 사랑하는 만큼 기대가 커서. 근데 그쵸. 사랑하는 만큼 기대가 커서. 기대가 되게, 자, 기대가 크다는 건, 그만큼,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또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줬으면 하는 마음. 네. 가족을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그쵸.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가 내 책임이다. 아이를 잘 자라게 하는 게 내 책임이다. 그 다음에 굳이 조심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딸들에게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조심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된다. 자, 이제 이렇게 그렇죠. 서로 많이 참으니까. 또 아니면 가족이니까 이제 원래 그 자리에 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족 관계가 더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여러분하고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 게 제가 잠깐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들여다보면서 그 가족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보면 그 가족 안에 흐르고 있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정서를 나누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이 어려운 이유는 정서를 나눈다라고 하는데 그 정서를 나눈다는 게 자, 잠깐만. 여러분 모빌 아시죠? 모빌을 보면 이 모빌이라는 게 한쪽이 이렇게 모빌이 연결돼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한쪽이 모빌이 기울어지면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되죠?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아서 모빌이 위로 올라가겠죠. 이쪽이 또 무거우면 이쪽이 올라가겠죠. 모빌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 사람의 정서가 오늘 되게 밖에서 불안한
경험을 했거나 또 화를 경험했거나 그러면 그 정서 상태로 집에 오면 모빌처럼 그 정서는 나의 가족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가족은 모빌과 같다. 정서를 공유하는 관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정서를 공유하게 되면 좋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좋을 때? 좋을 때는 한 사람이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기쁜 정서가 우리에게 뭘 주니까? 편안함을 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불편한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 뭐 굉장히 밖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해내다 보면 공동의 그 관계 안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 아니더라도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의 정서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때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모빌은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하게 정서를 주고받고 조절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조율 능력, 회복 탄력성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엄마가 갖고 있지 않으면, 아빠가 갖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엄마 아빠의 불편한 정서에 그대로 노출돼 버리죠.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른인 축이, 두 축이죠. 엄마, 아빠 축. 네, 이 엄마, 아빠 축이 나의 정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이야기보다는 한 가지라도 내가 불편한 감정이 왔을 때 나의 그런 정서를 자 모빌로 따지면 쭉 다운이 돼요. 쭉 다운이 돼서 불안하고 또 화가 나고 뭔가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손상된 것 같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제자리로 돌려놓는 걸 여러분 정서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정서 항상성. 여러분 그 저울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출렁하면 이쪽에 올라가잖아요. 모빌처럼. 근데 저울이 어때요? 다시 균형을 잡아 제자리로 딱 오는 상태. 요걸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항상성. 다른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출렁거리지만 곧 점점점점 제자리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의 불편한 정서는 출렁거림이에요. 잠깐. 그리고 결국 제자리로 와요. 근데 만약에 제자리로 오는 시간이 되게 길어. 화를 다루는 힘이 되게 어려워. 화가 한번 일어나면 틈을 못 만들어. 화가 한번 일어나면 화를 바라볼 수 있는 제자리로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틈을 만들고 바라보고 어디서 왔는지 화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나의 이 화의 뿌리는 뭔지 좀 살펴보고 나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들여다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점점 제자리로 오는 속도는 빨라지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배운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정서 항상성? 가족 관계는 정서적 모빌 관계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굉장한 영향을 주고받죠. 특히 정서에서. 다른 것보다 가치관도 가치관이지만 정서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가족은 그것을.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여다보면 네, 어릴 때나 아니면 이렇게 자라면서 또는 나의 정서가 아닌 정서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가족 간에 그런 경험들을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갔는가. 결국은 돌아가거든요, 제자리로. 이 정서를 어떻게 다루면서 돌아갔는가. 자, 불편한 감정을 나는 어떻게 다루는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불편함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다루는가. 여러분 그거를 오늘 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소통하면서 오늘 함께하면 큰 도움을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불편한 정서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네, 그런 부분도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써줘 보세요. 누구나 예기치 않는 상황에 처하고 오해를 받고 또 내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불편한 정서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제자리로 오셨어요? 네, 우리 소미님은 불편한 정서가 왔을 때 멈추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안아준다고 하셨어요. 어머, 정말. 자,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를 만약에 이렇게 펄펄 끓는 물로 비유를 하면 내가 지금 막 화가 난다라고 하면 이 적절한 따뜻함이 아니라 펄펄 끓면 나도 위험해지고 상대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소미님이 마치 방에 들어와서 이 화를 식히는 느낌? 이렇게. 근데 사실 지금 소미님은 몸 안아준다고 했는데요. 정서가 여러분 어디로 와요? 몸으로 와요, 여러분. 맞습니다. 정서는요,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몸에서 일단 펄펄 끓는 물처럼 나의 호르몬을 바꿔놓고요. 또 나의 호흡을 바꿔놓고요. 심장 박동을 바꿔놓고요. 코르티졸, 아드레날린이 몸 안에 흐르게 돼요. 그리고 정서 자체가 뭐 그 호흡이나 이런 거랑 관여돼서 직결돼서 몸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서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몸을 만져주거나 몸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이거 너무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우리 소미님은? 네. 왜냐면 정서가 몸에서부터 지금 다 급격한 변화가 온 거기 때문에 몸을 안아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되게 빨라지겠죠. 네. 일단 감각을 안아주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서영님은 나가서 걷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나가서 걷는다는 것도 몸의 반응을 바꿔주는 거예요. 일단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달라져요. 이 안에서의 공기와 밖에서 공기가 달라지죠. 호흡이 바뀌게 되죠. 걷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몸의 감각이 머리에서 이 피가 어디로 가요? 다리로 내려가요. 화가 나면 피가 전부 위로 솟구치거든요. 근데 걷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피의 중심이 분산이 돼요. 당연히 화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몸의 감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해주셨는데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같아요. 또 김영희님은 나 시간을 가지고 감정을 들여다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욱하고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자, 요거는 너무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런 정서를 대부분 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화가 나거나 저 같은 경우도 참는 성격이 아니라 밖으로 발산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화부터 밖으로 언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몸의 반응을 조절하지 못하고 또
그걸 들여다볼 순간을 갖지 못한 상태. 너무 급격한 상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그 조절력을 늘려가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늘려가고 몸을 좀 반응을 바꿔줄 수 있는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실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냥 머릿속으로만 제일 안 좋은 방법은 머릿속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내가 화를 잘 이렇게 내고 조절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매일 뭐만 해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책 읽고 알아차리고 공부만 하는 방식은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서는 전부 몸이다라는 거. 요거 별 5개예요. 정서는 전부 몸에서 온다. 그러니까 몸으로 그것들을 제자리로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는 특히 어때요? 내가 정서 조절력이 떨어질수록 우리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딸들에게님이 내 편인 사람에게 털어놓아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내 편인 사람한테 털어놓는다는 거는 자 일단 내 편이 필요해요. 그때는 내 편. 자 여러분 지금 딸들에게님의 그 방식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화가 왜 날까요? 왜 불안할까요? 근본적인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요. 분리됐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분리됐다. 연결이 끊어졌다. 저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 모두는 다 연결을 원해요. 근데 그 연결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다 연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 안에서 그 연결을 알아차리고 과도하게 두려워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 편한테 털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내 편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내 편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이 또 빨라져요. 또 털어놓는다는 것도 몸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나 지금 화나라고 말해도 화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로 한다는 건요. 몸에서 나온 화가 좌뇌로 들어가서 언어로 바뀌어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몸에서 발산되는 이 화의 반응이 뇌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뇌에서 그냥 그걸 포착을 해요. 근데 다시 좌뇌로 가서 언어로 바꿔요.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좌우뇌 통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있는 거랑 전혀 달라요.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쉽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영희님께서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인생 드라마를 다시 본다. 그럼 일상의 일들이 별로 크게 안 느껴진다고 해주셨는데요. 이게 맞는 방법 맞아요. 이것도 일종의. 왜 그러냐면요. 자, 요거는요. 몸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몸을 일단 진정시키고 난 2번째 단계에서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몸이 조금 진정이 되면 여러분 편도체가 안정화가 되면서 비로소 사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이 뇌가 작동을 해요. 화가 날 땐 작동을 못하던 뇌가. 그러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뇌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인생 영화. 자, 인생 영화 보면 어때요? 일단은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주인공도 나처럼 힘들구나. 주인공도 이런 일을 겪었구나. 아, 되게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극복해 나가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 이 뇌가 어떻게 돼요? 통합을 해요. 아주 넓어지고 통합되고 성찰하고. 그래서 인간이 가진 본연의 맥락적 사고력이 발동이 돼요. 자, 맥락적 사고력은 뭐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10개, 20개를 다 보는 거예요. 저 주인공의 어려움, 주인공의 용기, 주인공의 진정성, 주인공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서 발동돼요. 자, 그 순간에 그 10개, 20개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맥락적 사고라 그러는데, 그 맥락적 사고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게 해요. 그 눈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결국 요 단계를 밟는 거예요. 몸에서 올라온 감정의 반응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도 몸으로부터. 내가 몸에 어떤 자극을 줄 건지를 우리 모두는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이걸 다 쓰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맥락적 사고까지 발동할 수 있는 인생 영화를 보고 나면 어때요? 몸이 다른 반응으로 가 있어요. 몸의 상태가. 예를 들면 호흡이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죠. 호흡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 몸 안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니까 혈관이 제 역할을 하고 이렇게요. 심장도 제 기능을 다 하고. 그러니까 산소가 몸에 가득하니까 마음이 평온하죠. 그 다음에 호흡이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맥박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호르몬도 평온함의 호르몬,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몸에 나오니까 내가 좀 더 정서를 이렇게 안정하다, 편안하다는 걸 계속 느끼게 되죠. 행복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김영희 님이 써주신 방법도 2차적 방법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1차적으로는 나의 몸을 다루는 방법들 한두 개 정도를 좀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거. 두 번째는 2차적으로는 인생 영화나 인생 동화책, 인생 그림책 이렇게 쉽게 그 나의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 몇 개를 인생책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생활하는 거, 일상에서 가족관계를 맺을 때.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 가족관계라는 건 생각으로 가치관이 달라서 무너지기보다는 정서를 모빌처럼 공유하기 때문에 나의 정서를 한 명이 다루지 못하면 가족들은 같이 모빌이 휘청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가 몸에서 온다는 걸 이해하고 그냥 머리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 머리로 자꾸 먼저 가는 것보다는 몸을 만져준다든지 나를 위해서 뭔가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차를 한 잔 내려서 나한테 다정한 말을 걸으면서 한 잔 준다든지, 아니면 너무 급할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몸을 만지면서 말을 걸어준다든지, 나 자신한테 거울을 보면서 내 눈을 보고 말을 건다든지.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애쓰니? 나는 알아. 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나는 알아. 네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이게 전부 다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소리 나오는 거, 눈으로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거, 만지는 거, 또 그 밖에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는 거, 걷는 거, 또 노래 하나 듣는 거, 또 노래 부르는 거. 정 어려우면 뭐라도 해요, 여러분. 몸으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 어려우면 종이 한 장이라도 꺼내서 어떻게 해요? 꾸겨요. 화난다고 꾸겨요. 꾸기고 어떻게 해요? 자, 이거 꾸기는 것도 몸이에요, 여러분. 막 꾸기면서 여기 뜬 게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꾸겨도 되고요. 이렇게 구멍 날 만큼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 이렇게 구멍으로 표현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고 얘를 밖으로 빼냈다고 생각하고 나의 지금 감정, 정서를 밖으로 빼냈다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말 걸기가 되게 쉬워요. 잠깐 아주 이것이 모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서 향상성의 1단계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서는 몸이다. 그래서 이 몸의 반응을 바꿔주는 거. 네, 그래서 생각으로 가지 말고 내 몸에게 말을 걸어라.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한 거를 여러분은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 선우님은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상대방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전달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아마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아마 요리도 하시고 뭔가 몸을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몸을 쓰세요. 요리도 하고 그 시간에 청소도 하고 일단 몸을 쓰시는 게 제자리로 빨리 돌아온다. 제일 안 좋은 방법 뭐죠? 들어가서 입을 싸매고 눕는 거? 그건 몸을 잘 안 움직이고 그 화가 그대로 몸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화나 이 불편한 감정은 정서는 전부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보내는 것보다 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는 게 가장 제자리로 빨리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을 쓰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종이를 꾸기거나 뭔가 몸을 많이 안 움직이더라도 몸의 자극을 바꿔주는 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미지나 글로 표현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건 좌우뇌가 통합되는 거라서 전두엽이 확 열리는 맥락적 사고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코칭을 우리가 받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코칭도.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표현을 하려면 일단 내가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막 급격하게 날 때는 일단 1차 진정,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내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숲님에서 기린그린님이 A에게 화가 난 부분을 B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정서 전환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A에게는 불편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하지 못해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대부분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죠. 왜냐면 내가 진짜 A한테 화났는데 왜 그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할까라고 보면 A한테 기대가 많기 때문이다. 또는 A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다. 또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소중한데 더 진실되게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얘기를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런 또 마음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일 텐데 분명히 A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말을 하지 않으면 용기를 내서 말하지 않으면 A와 멀어지게 됩니다. 왜 멀어질까요? A와 나 사이에 진실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진실이 흐르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관계와 관계는 진실함이라는 신뢰의 강을 타고 흐르는데 내가 말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린그린님에게 자 가족 간에서 남편은 정서 조절을 굉장히 잘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용의 영역이 넓다 그래요. 수용이 뭐죠? 수용은 나를 수용하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넓은 상태. 그래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공감하고 나 자신을 이해해주고 그러면 수용의 영역이 넓어지고 정서도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쉬워요.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거나 코칭 공부를 하거나 그러게 되면 점점 더 수용의 영역이 넓어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은 빨라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진정 원하는 데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용의 영역을 넓혀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좁혀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내는
이 둘이 만났는데요. 이 정서의 넓이와 제자리로 돌아온 시간이 둘이 같으면 그래도 균형이 더 잘 맞아지는데, 어느 한쪽이 수용의 영역이 좁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은 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용의 영역이 넓은 사람이 자꾸자꾸 수용해주게 돼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더 많은 거를 배려하고 베풀게 되고. 저는 자, 그럴 때 우리는 자, 1년, 2년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 기다려주고 더 기다려주고 베풀어주고, 가족이니까 더 내가 도와주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간에는 그 수용의 영역이 다를 때, 한 사람이 수용이 영역이 좁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긴 사람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담이나 코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역을 넓히게 도와주는 것, 그것도 가족이 할 일이에요. 물론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부간의 이 수평적 관계에서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당신 좀 상담 좀 받아봐. 그러면 받아들이나요, 상대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이 코칭 대화를 나누게 되면 상대한테 여러분이 그 수용의 영역을 넓어지는지도 모르게 좀 넓혀주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여러분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에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서적 모빌 관계이기 때문에 수용의 영역을 서로 비슷하게 맞춰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족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수용의 영역이 넓은 사람이 좁은 사람한테 더 배려하고 그러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라는 건 1차적 관계인 가족 관계와 또 2차적 관계인 사회적 관계는 조금 더 대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모빌이기 때문에, 모빌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함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정서 조절력이 첫 번째 필요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걸 여기 오신 분들처럼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코칭 공부하고 그걸 계속 해나간다면 내 가족들에게 영향을 아주 급격하게 주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자리로 빨리 돌아가면 가족이 다 따라서 배워요. 특히 엄마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법을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진정시키느냐를 가족은 다 따라해요, 여러분. 오늘 요거 하나만 우리 꼭 기억하자고요. 엄마가 화났을 때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가는지, 정서 항상성, 정서 조절력, 이 모델이 가족의 모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길보다는 나의 조절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가 몸의 자극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작 불편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것도 내가 정서 조절력이 향상이 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용기를 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사람에게 그래야 오래오래 연결돼서 함께 갈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남승민 님이 말로 기도로 토해내면 진정이 되고 차츰 제3자처럼 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따로 또 같이. 자, 우리 관계는요, 가까울 때도 있지만 멀어지기도 해요. 끊어지지만 않으면 제자리로 또 돌아와요. 네, 그래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근데 이 사이를 뭐로 채워야 돼요? 신뢰로요. 진실함, 서로 그것들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용기 내서 나누지 않으면 신뢰의 강물이 계속 말라버려서 결국 어떻게 돼요? 둘 사이는 끊어져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뢰의 강이 흐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말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요? 아이 메시지로. 나의 몸의 반응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했어.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전부 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나에 대한 반응, 나에 대한 몸의 느낌, 나의 감정. 그거대로 말하면 어때요? 상대는 대부분 그러냐라고 하면서 수용해 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용기 내서 다가가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 몸을 쓰다들면 제자리로 빨리 돌아오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몸을 머리부터 쓰다듬으세요. 어디까지? 특히 화날 땐 피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왜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과학적인 얘기예요. 화가 나면 전부 다 피들이 다 위로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얘를 뇌가 대처하기 위해서 전부 다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굉장히 피를 내려가게 하는 적절한 대처예요. 머리, 어깨, 가슴, 몸을 쓰다듬는 거죠. 우리 천은희 코치님 아이 쇼핑을 한다라고 또 해주셨는데 아이 쇼핑은 뭔가 몸을 움직이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실제 물건을 사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물건을 바라보면서 돌아다니고 또 전환을 주는 거죠. 이런 물건이 나왔구나 하면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그냥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네. 설거지도 하고 청소하고 회피하는 건 줄 알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요. 도움이 됩니다. 우리 김민정님은 요즘 제가 하는 고민인데요. 연로하신 엄마가 수용 영역이 많이 좁다. 문제는 한 번도 자기 마음이나 감정을 들여다보고 살지 않으셔서 그런지 코칭 대화가 쉽지가 않다고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 우리 많이 봐요. 왜냐하면 가족은 특히 코칭 대화 좀 하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나한테 교육하지 마세요 라든지 피하려고 하거나 이제 가족 간에는 좀 더 좀 뭔가 이러한 뭔가 공동의 함께하는 장으로 우리가 뭔가 영향을 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자기인식이나 소통 능력도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가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에 와서 저랑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화나 이런 폭발적인 감정들이나 정서가 모빌처럼 가족 간의 공동 정서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다룰 수 있는 항상성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몸에서 1차적으로 이것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머리로 이것들을 좀 정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전두엽은 2단계구나 라는 걸 우리가 나누는 건 뭐가 도움이 되죠? 인식하는 거, 인식. 내가 누구인지를 일단 뭘로 인식해야 돼요? 시스템적 인식. 나는 어떻게 이 몸이 돌아가고 감정이 발생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기본적으로 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나 공부하실 여유가 어디 있었어요, 사실.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냥 1차적인 생존하게끔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정서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자기 진정이 어려운 부모님한테 이걸 설명한다고 해서 그 수용 영역이 넓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했던 방식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저희 어머니도 친정 아버지를 14년간 병수발을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통사고를 겪으셨어요. 음주 운전자에게, 뺑소니 운전자에게.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14년이나 이 아버지를 거의 병원에서 이 의식이 없으신 아버지를 보살피시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여러분. 그 감정을 다 토해내지 못하고 지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정서적인 그 어려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문가지만 이것들을 대화를 할 때 그런 막막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방식은 일단은 어머니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것들이 몸 안에 쌓여 있다 보니 그것들을 일단은 카타르시스, 정화하는 시간을 좀 같이 많이 가졌던 거예요. 저는 인터뷰 방식을 추천드려요. 인터뷰는 뭐죠? 엄마가 20살 때, 엄마가 30살 때, 엄마가 40살 때, 엄마가 50살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냥 다정히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20살 때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 같이 공감해 주면서 어머니 몸을 좀 쓰다듬어 준다든지 어머니 손을 잡고 같이 공감해 주면서 어루만져 준다든지 굉장히 어머니가 거기서 새로운 반응을 하실 거예요. 저도 어머니랑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보고 어머니를 안아보고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달라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전보다 훨씬 이 정서 조절력이 달라지는 거, 화가 나도 그 화를 말하게 되고 저한테도 좀 다르게 표현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저는 존재의 만남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오래된 도저히 수용의 영역이 너무 좁아져 있거나 자기로 돌아오는 그것들을 터득하기 어려운 분들은 문제라고 보지 말고 존재의 문이 완전히 닫혔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분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인터뷰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이 아니라 그때 하루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게 기억나는지, 내가 했던 몸의 어떤 순간들을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몸으로 했던 어떤 순간들을 말해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생전 들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되게 놀랬는데 내가 20살 때 그거를 이렇게 대처를 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엄마 정말 용기 있었네. 엄마 정말 대단하네. 제가 이런 말을 해주면서 막 손을 만지고 또 어떨 때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그냥 마치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말씀해 주실 때 엄마를 안고 제가 눈물을 막 흘리고 어머니도 같이 울고 근데 몸을 막 같이 부여잡고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요. 그 어머니의 몸에 그게 어떻게 돼요?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저장되고 저도 저장되고 저에게도 그 경험이요. 어머니랑 했던 인생의 어떤 경험보다 크게 남아있어요. 따뜻하게 또 기억나는 순간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내 남편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해. 나랑 너무 수용의 영역이 달라.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짧아. 너무 길어.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거나 뭔가 그것보다는 아예 존재를 만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더 장기적으로 변화가 빨리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존재를 만난다는 건 뭐죠? 문제를 보지 말고 그의 삶에서 인터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어디 여행을 가거나 자연을 바라보거나 그럴 때 20살 때 어떤 사람이었어? 30살 때 어떻게 하루를 보냈어? 제일 좋았던 날 한번 소개해줘봐. 제일 힘들었던 날 좀 소개해줘봐. 그 사람의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자신도 나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나는 이렇게 화를 내면 사랑하는 가족한테
씻을 수 없는 말을 하지? 그리고 후회하지? 가장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본인일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이 나를 문제로 바라보는구나. 더더욱 좌절하고 절망하고 단절로 빠져요. 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악순환. 여러분, 우리가 정서 조절력을 좀 만들고 수용의 영역을 넓히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좀 빨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서 에너지가 남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활기. 저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좀 활기 있지? 에너지가 넘치지? 그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내가 정서 조절 잘하고 제자리로 잘 돌아오고 빨리 돌아오고 그 남은 에너지를 내 사랑하는 가족의 존재를 만나는데 한번 써보세요. 자, 만약에 내 자녀라면 아이랑 걸으면서 요즘 어떤 게 즐거웠어?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야? 다정하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그런 거 왜 물어? 엄마가 그런 거 왜 자꾸 물어? 라고 하지만 엄마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 엄마는 우리 딸, 우리 아들 존재만으로도 감사해. 그래서 그냥 너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 그래서 엄마도 용기 내서 물어보는 거야. 참 궁금해.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존재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너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언제 행복한지, 언제 마음이 불편한지, 그게 참 궁금해. 평가 없는 마음, 존재에 대한 호기심. 네, 그걸 질문하면 돼요. 엄마는 어떻게 20대를 보냈어? 언제 행복했어? 언제 슬펐어? 언제 막막했어? 저도 제 어머니한테 물어봤던 질문이거든요. 네, 처음에는 어머니가 생소해했지만 대화 하나만 물꼬를 트니까 줄줄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만나뵈러 갈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김민정 선생님께서 들으시면서 울컥했다라고 써주셨는데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의 만남. 그리고 워낙 무한반복으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 어머니도 똑같으세요. 예전에 힘들었던 얘기, 또 속상했던 얘기, 그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억울했던 얘기를 무한 반복, 리플레이. 네. 근데 지금 그게 멈춰지셨어요. 한 번이라도 존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한다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엄마를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그런 존재로 크게 보시고 한번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같이 부여잡고 울면서 어머니의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문제는 1%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의 존재감은 그냥 변치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모두는 해바라기다. 아무리 내가 어둠 안에 가도요, 여러분은 그냥 햇살 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근원이 태생이 뭐예요? 빛과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잠깐 어둠에 가서 울고 있고 나는 세상과 단절돼 있다, 나 혼자야 라고 울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거는 뭐다?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빛과 사랑 안에서 나라는 걸 온전히 누리려고 이 세상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쩌다 온전함을 경험하는, 어쩌다 빛과 사랑을 경험하는, 어쩌다 따뜻한 관계를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대부분 결핍 안에 있다가 어쩌다 빛과 사랑과 온전함을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부분 빛과 사랑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관계에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다가 어쩌다 결핍 안으로 가는 이미 온전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빛과 사랑 안에 이미 있다라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는 거예요. 잠깐 화가 나는 거죠. 잠깐 내가 그 결핍이나 그림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온전한 빛이에요. 빛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 안에 사랑도 사라지지 않고 온전함도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 빛과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라고 잠깐 일시적으로 빛이 줄어든 상태라고 느끼는 거, 그것도 사실은 착각인데 그 상태가 결핍과 어둠일 뿐인 거죠. 어둠은 빛의 반대가 아니라, 슬픔과 두려움은 기쁨의 반대가 아니라 나에게 빛과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해주는 순간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만지면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가장 화났을 때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안다고 말해주고, 가장 슬플 때, 가장 어둠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빛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빠져나오는 방식은 몸을 사랑해주면서, 사랑의 말을 하면서, 그걸 내 세포가 다 듣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김민정 선생님이 정말 진실한 그런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누구도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라고 규정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미 온전한 영적 존재, 빛과 사랑을 경험하러 온 존재다라는 거죠. 이걸 내가 믿는 거죠. 잠깐 화가 날 뿐인 거죠. 그것도 사랑을 경험하라는 신호죠. 네. 네, 너무나 정말 따뜻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연결될 사람은 누구다? 가족입니다. 엄마,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존재 인터뷰 꼭 뭐 1시간이라도 직접 얼굴 보고 눈 맞추고 손 만지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어머니랑 손 맞추는 거, 손 만지는 거, 끌어안는 거 상상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한 번만 물꼬를 트면요 아주 쉬워집니다. 근데 그냥 그런 얘기 안 나누고 이렇게 끌어안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엄마 20살 때 제일 기뻤던 날 좀 얘기 좀 들려주세요 하면서 서로 어루만지는 건 가능하겠죠. 네, 꼭 시도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남승민님께서 가치 보석을 찾아주는 것과의 차이점은 그랬는데요. 자, 내 안에 용기가 있어. 내 안에 사랑이 있어. 내 안에 진실함이 있어. 자, 이건 뭐죠? 존재 인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나의 존재는 변함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대상만 바뀔 뿐이에요. 근데 나에게 오는 대상이 나를 넌 왜 그러니? 자, 내가 한 번 한 행동을 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니? 너는 왜 이렇게 진실하지 않니? 그럼 어떻게 되죠? 1%를 가지고 말을 해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존재감을 못 느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말해줄 때 가슴이 답을 줘요. 이게 나구나라고요. 근데 보석을 말해주는 게 존재감하고 연결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보석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냥 신이 우리한테 세팅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마음 안에 보석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이미 내재돼 있어요. 그게 진짜 나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울고 있다고 그 보석이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너는 용기가 있어, 진실함이 있어 라고 하면 존재감을 느끼면서 아까 이야기한 정서 향상성이 좀 빨라져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이, 시간이 좀 단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 평상시에 요거는 화났을 때 말고 평상시에 뭐를 해야 돼요? 존재감을 줘야 돼요. 뭐라고? 당신은 어쩜 이렇게 친절해? 당신은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편안해져? 계속 보석을 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이미 존재해 있는 거를 바라봐 주는 거죠. 자, 이걸 대상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어도 나랑 연결돼 있다고 느끼게 돼요. 우리 엄마 내 옆에 없어도 나랑 연결돼 있어. 우리 남편 멀리 가 있어도 나랑 연결돼 있어. 뭐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도 나랑 연결돼 있어. 왜요? 그가 말해준 그 비춰준 그 보석의 말들이
연결이거든요. 그 자체로 존재와 존재의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항상성, 대상 항상성은 말 그대로 눈에 안 보여도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니까 살아가기가 어때요? 아주 쉬워지죠. 대상 항상성이 또 정서 항상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세요? 안 보이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세요? 그게 정서 조절력하고도 연결되고 내가 제자리로 오는 거랑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4가지 연결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겠다. 나는 나의 손을 끝까지 잡고 있어. 내가 나랑 연결하는 거, 나 자신과. 그 다음에 2번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결돼 있어. 가족이 멀리 가 있어도, 가족이 이미 하늘나라로 가 있어도, 또 이미 아파서 나랑 대화를 못해도 나랑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거, 믿는 거, 또 다른 사람, 나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고 믿는 거, 또 자연하고 연결돼 있다고 믿는 거, 네, 그리고 신, 종교와 상관없이 절대자, 신이 나를 보호하고 사랑한다고 연결돼 있다고 믿는 거, 그 연결감을 우리는 안고 살아갈 때 감정도 잘 조절되고 또 제자리로 빨리 돌아올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연결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이 쉽게 폭발하는 건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기댈 데가 없어, 연결된 데가 없어 라고 무의식이 믿기 때문이기 때문에 평상시 살아가실 때 나는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글로도 좀 쓰시고 평상시에 말로도 좀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일상의 그 사람 내면의 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멘탈이 강하다, 내면에 힘이 있다, 의식이 깨어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을 잘 가꾸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 안에서 이렇게 연결감을 느끼는 행위를 지속하는 거. 네.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면 가족과 나 사이에는 정서적 연결이 있다. 그것은 모빌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엄마는 가족의 중심이기 때문에 엄마의 정서 조절의 모든 행위는, 모습은 자녀에게, 남편에게 전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 엄마가 화가 났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가족이 냉기가 확 흘러요, 집안에. 아이들은 엄마 눈치를 보고 남편도 슬금슬금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가장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그대로 그걸 배워요. 엄마의 정서에 같이 모두 다 흔들리면서 나도 뭔가 화가 나거나 그럴 때 말을 안 하는 방식을 배운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조절을 못한 상태로 시간이 길어질 확률이 높고 그 정서의 압력은 몸으로 들어가서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밖에서 아들 여기 좀 앉아봐, 딸 여기 앉아봐, 엄마가 표정이 지금 조금 다른 날보다 좀 어둡지 않니? 그러면 아이들이 관찰하겠죠. 엄마 오늘 좀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사실은 엄마가 오늘 회사에서 일하다가 엄마가 낸 보고서가 뭔가 좀 잘못된 거야. 엄마가 어제 밤새서 하긴 했는데 엄마가 좀 실수한 게 있었어.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를 미처 수치를 좀 놓친 게 있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좀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너희들한테 다정하게 지금 대할 여유가 없네. 좀 마음이 좀 다운이 되네. 좀 화도 나고 속상하고 아쉽고 더 잘했을 텐데 여러 가지 감정이라 지금 마음이 좀 힘드네. 자, 표현해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아, 엄마가 이런 상태구나. 안도를 하죠. 뭔가 아이들은 온갖 추정을 다 해요. 엄마가 회사 잘렸나? 엄마가 뭔가 아빠랑 싸웠나?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으로부터 아이들은 자유로워지죠. 아, 그게 아니구나. 엄마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엄마가 되게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속상하구나. 자, 정서 포착, 정서 이해가 되죠. 정서 이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서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정서를 이해하면 조절로 가는 거예요. 엄마 좀 쉬세요. 엄마 제가 따뜻한 물 한 잔 떠다 드릴게요. 아유 우리 엄마 힘들었겠다. 어깨 주물러. 또는 엄마가 지금 밥을 줄 힘이 없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엄마 30분만 들어가서 좀 노래 좀 듣고 엄마 좀 잠깐 쉬었다가 나오면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기다려 줄래?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엄마가 지금 좀 쉬면 나아지는구나.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엄마의 쉬고 나와서 다정하게 밥을 해줄 때 정서 조절력을 배우는 거예요. 똑같이. 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 감정이 이렇구나. 그러면 잠깐 쉬어야지. 잠깐 음악을 들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미리 그 사람이 나의 모빌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을 미리 해줘야지.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래. 이렇게.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러면 가족은 되게 뭐라고 느껴요? 안전하다고 느끼죠.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내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엄마가 요리가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고 어떻게 해줘요? 건강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건강한 조절이 일어나는 곳에 건강한 울타리, 건강한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경계 없는 가족. 아버지가 화나면 온 가족이 또 얼어붙고, 엄마가 화나면 온 가족이 다 얼어붙고, 조절도 안 되고 경계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족이 되면 몸이 아파져요. 각자가 다.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질문들이 또 올라왔는데요. 네. 우리 천은희님은 저에게 해줘도 감동일 것 같다. 그럼요. 자신한테 먼저 해주면 좋죠. 자, 몸은 굳어가시는데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아빠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니까 울컥한다. 네, 꼭 해보세요. 또 자스민 하님께서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고민이다.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을 했는데 노력을 해도 서로 지치기만 한다. 아이는 16개월이고 저랑 둘이 밝게 자라가고 있는데 네. 16개월 아이랑 같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존재 육아를 들으면서 저를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데 일하면서 육아하면서 지치면 아이한테 짜증이 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자스민님 너무 잘 오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일단 자스민님이 지금 어때요? 압력이 너무 강하다. 일단은 뭐냐면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아이 한 명 양육하는 것도 우리 안 해본 일이잖아요. 어떻게 아이랑 정서를 나누고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또 남편과의 관계까지 소통이 안 된다면 이 아내는 가족이라는 건 같이 공동으로 여러분 그 M자를 떠올려 보세요. 영어 M자. M은 어때요? 서로 우뚝 서 있지만 둘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는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뭘로 만나요? 힘들 때도 만나고 좋을 때도 만나고 내 속마음도 나누고 내 어려움도 나누고 남한테는 못하는 말도 둘이 나누는 그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공간이 뭐예요, 여러분? 건강한 의존의 공간, 따로 또 같이의 공간. 가까이 갔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만 다시 내가 정말 힘들 때는 같이 만나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남편이랑은 사이가 안 좋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이 없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 자스민님이 일단은 자스민님 혼자서라도 자신을 쓰러지지 않도록 자기 보호, 자기 공감, 자기를 좀 세우시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제가 이런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남편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이런 정서적인 조절력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기질적으로 뭔가 말을 털어놓지 않거나 그런 이제 또 애착이 불안 애착이라든지 회피 애착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바꿔나가는 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삶을 지탱하고 자기 조절력, 자기 향상성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다. 그 남편은 그냥 그 자리에 있도록 그냥 두고 내가
그릇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면 남편한테 영향을 주는데, 지금 혼자서는 이걸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율신경계라는 게 결국은 혼자서 있을 때는 구덩이 안으로 더 빠지기가 쉬워요. 특히나 지지자가 없을 때, 건강한 의존을 할 수 있는 가족이나 대상이 없을 때는 나 혼자 동굴을 파기가 쉽다. 얼음 동굴 안에 갇히기 쉽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연결해야 돼요. 누구랑? 남편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된다면 1차적으로 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상담을 받거나 또는 코칭을 하거나 하는데, 상담은 상처를 치유하지만 이제 코칭은 존재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스민님께서는 이런 자스민님 같은 고민을 안고 뭐 코칭을 시작한다든지 코칭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1년 안 돼서 인생이 변화하고 또 가족관계도 변화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 자스민님이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다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애기도 있는데 나 애랑 잘 살아야 되는데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스민님, 인간의 관계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잘 키우면서 남편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나한테는 어려운 길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길인 걸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 길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의외로 내 안에서부터 쉽게 출발할 수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유튜브에 계속 오시고요. 지금 이제 들으시는 강의도 계속 들으시고요.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 자스민님이 정말 제가 이 한 얘기를 삶에서 실현하신 분들이 저희 연구소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희 카페에 들어가셔서 저희 연구소 한국 라이프 코칭 센터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셔서 공개된 글들만 읽어보셔도 어떻게 그걸 빠져나왔는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들어오셔서 카페의 글들부터 읽으세요. 네, 저는 우리 자스민님 안에 그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힘은 신이 준 거예요. 이미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다 써가시면서 체험하시면서 체화해 가시면서 자스민님은 빠져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스민님이 말하지 않은 어려움, 여기선 다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정말 우리 모두는요, 말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만 보면, 문제라고 보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자스민님. 일단 카페에 가입하셔서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그걸 빠져나오고 이미 성장하신 수많은 분들의 글들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했구나. 따라하시면 되고 길이 있습니다. 네. 우리 천연이 고치님이 막 용기를 주시네요. 신이 주신 기회가 왔다고. 네, 맞습니다. 여기 제가 볼 때는 이 유튜브에 들어오신 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페 글들부터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스민님, 우리 그 연구소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어떤 글을 읽어봐라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요 사람의 글을 읽어봐라 이렇게 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건 거기 사랑빛 양자선님이 올리신 글도 좀 읽어보시고요. 너무나 한 분을 계속 따라가면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변화 성장했는지. 왜냐하면 그 양자선님도 그 존재 육아에서 오셨지만 아마 아이를 키우는 면에서는 공통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는 취약한 상태예요, 사실은. 아이 하나를 먹이고 입히고 정서를 다루는 것만 해도 이미 취약한 상태. 결핍 안으로 가기 쉽고 두려움 안으로 가기 쉽고 자책 안으로 가기 쉬운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한테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아줘야 돼요. 연결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남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스민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주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건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거다. 이미 시도하고 자신을 보살피는 선택을 하셨다라고 용기를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1년 후에 우리 자스민님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연구소에서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자주 뵙고요. 이런 시간들 꼭 만들어 가시는 우리 자스민님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요. 자, 오늘 저랑 대화 나눈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 하나를 좀 채팅창에 좀 써줘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족은 모빌처럼 연결돼 있고 정서 공동체라는 거, 그리고 자기 향상성, 정서 향상성, 정서 조절력, 이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세팅한다는 거. 그래서 막연하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우리가 내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몸으로 출발하는 거 얘기를 해드렸고, 또 몸이 좀 진정이 되면 영화를 보는 맥락적 사고력 경험도 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아주 오래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존재 인터뷰, 나이별로 언제 슬펐는지 언제 기뻤는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하는 것도 얘기를 같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아기를 키울 때 가장 취약할 때, 그때는 연결,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손을 잡아가면서 같이, 그래서 공동 육아예요. 엄마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자스민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때는 다 취약해요. 네, 네, 딸들에게님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 엄마는 취약한 상태예요.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돼요. 연결해줘야 돼요. 네, 정말 정말 엄마의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엄마의 정서 조절력이 아이한테 그대로 모델이 된다는 거. 네, 우리 네, ISO 송님께서 우리 아이가 나를 보고 배운다. 정서는 몸에서 나오고 또 몸을 잘 조절하는 거. 네, 우리 남승민님은 가족은 정서를 공유하는 모빌과 같다. 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네. 여러분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만나면서 우리 안에 힘이 있다는 걸 마무리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이미 준 기본적인 자기 조절력, 자기 향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몸의 체험으로 계속 새롭게 세팅이 돼요. 그리고 21일마다 쓰지 않은 체험들, 그 신경망은 다 가지치기 하게 되거든요. 아포토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신은 우리에게 21일에 새로운 세팅의 출발을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이제 몸으로 세팅해가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그 센터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존재 코칭 센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직접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체험하시고 또 가족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또 코칭의 어떤 그런 실습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니까 저희 3월에도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연구소에 문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한테도 그 시간이 좀 단축되고 제가 도움이 되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결 놓지 마세요. 나와의 연결, 또 내 사랑하는 사람, 주변 사람과의 연결, 또 자연과 연결, 또 신과 연결, 하나님, 절대자와 연결. 네, 종교랑 상관없이 나는 보호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연결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리로 좀 빨리 돌아와요. 네.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오늘 증문직커로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요. 제가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좀 오늘 여러분 만나는 게 좀 편하고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연결된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늘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다음 또 증문직커에 또 만나 뵙고 좋은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2월 벌써 이제 중순이 넘었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나부터 좀 이렇게 몸도 많이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다음 증문직커에서 또 여러분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배정민님, 이제 이름을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문 닫을게요. 네, 고맙습니다.